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의 경제 현안은 7조 정도로 편성하겠다는 미세먼지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에 많은 금액의 추경을 매년 편성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3년서부터 19년까지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는 명분도 경기 침체 및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 메르스 사태가 왔고 가뭄이 와서 그렇다.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자기들이 했던 경제 실정을 추경으로 더 예산으로 막아보겠다는 거가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기 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겠다면서 2017년에 11조 원을 편성을 했고요. 지난해도 청년 일자리 지역 대책을 가지고 3조 8천억 정도. 금년에는 미세먼지하고 산불을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이 7조 원이 넘지 않을 거라고 그랬고 이게 상당히 적은 거라고 그러면서 IMF가 지난달 공고한 9조 원보다는 적은 양이다 이렇게 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한 국민 안전과 대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지원 측면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고 산불 대응 시스템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고 그랬고요. 그 용도는 산불 진화 예방 인력 확충, 산불 대응 헬기 구매 등 주요 장비 보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미세먼지에는 배출량 저감에 관련 연구개발, R&D 비용, 공기청정기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제 매번 하는 일자리 지원, 사회 안정감 보강 등 정부 재정 투입할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경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편성해도 되는 건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서 초과 지출을 위해서 일반 회계의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예비비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은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89조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를 전쟁으로 볼 수가 있냐 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및 대량 실업, 남북경의 변화 같은 대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정부는 경제가 괜찮다고 견고하다고 그러면서 또 이런 때는 이제 추경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는 걸 제한하냐면 일반 예산을 할 때는 결산과 예산안을 국회가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는 반면에 추경은 되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감시와 충분한 경제성, 타당성 연구할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하고 있죠. 근데 앞에서 얘기한 우리 지금 미세먼지 대책에서 R&D에 대한 지원을 한다. R&D 투자를 내년도 정기 예산에 반영을 하면 지금하고 몇 달 차이인데 그걸 지금 R&D 해가지고 긴급하게 몇 달 전에 투입해야 될 긴급성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산불재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저거 한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어떤 시스템을 지금 자원을 투여해가지고 바로 산불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대개는 다 그런 시급성이 없는데 이렇게 명분을 잡아서 이제 추경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가 우리나라의 이 하늘색이 정부의 총 지출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
70조 정도로 커져 있죠. 2009년만 해도 이게 이제 한 280조였던 것들이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그 밑에 노란색이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입니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금융위기를 피하려고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팽창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은 그야말로 이 경제 글로벌 위기에서 나라의 경제를 안정하기 위해서 이건 충분히 명분이 되는 건데, 그때 전년 대비 그 팽창 예산이 한 10%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번 정부 들어서 2010년에서 18년 들어가고 2019년 들어갔을 때 마치 2009년과 같은 금융위기 때처럼 팽창 예산을 했기 때문에 슈퍼 예산이라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추경 예산을 과연 더 잡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거냐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보시면 위에 회색으로 돼 있는 게 우리나라 GDP 규모 대비 국가 지출입니다. 보시면 이번 정부 들어서 그것이 확 단계가 올라가서 지금 늘 한 22%였던 것이 23%, 그러니까 한 2%에서 23% 이상으로 그 GDP 대비 그 규모가 2017년에서 18년 갈 때 확 점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규모를 되게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9년, 18년 우리 예산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것 같은 비상시에 썼어야 되는 예산을 비상이 아닌 때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의 과도한 정책, 과격한 정책의 실패를 재정 확대로 막아보려는 꼼수자 무리수죠. 그래서 많이 쓴 게 고용안정기금이라든지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온갖 지원금 및 수당을 확대하고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이런 복지 정책의 확대가 되면서, 그리고 공무원들을 마구 늘리면서 늘어나는 예산들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예산을 확대하면 이게 경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경기를 장기적으로 부양할 수가 있을까요? 이 정부의 재정 확대가 경기 침체와 불황을 극복한다는 가정을 갖는 것은 케인지안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소위 정부가 돈을 마중물대로 쓰면 경제 유발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된다. 그게 케인지안 승수라고 합니다. 그 케인지안 승수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많은 경제 주체자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돈을, 제가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 먹으면 저는 지출이지만 짜장면 쪽 그 가게 주인한테는 수입이 되죠. 그러면 그 짜장면 주인이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밀가루 가게에 가서 밀가루 사면 그 짜장면 집은 지출이지만 밀가루 가게 수입이 되죠. 그래서 경제 지출 사람들이 계속 이제 돈이 흘러다니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X만큼 추가 지출을 하고 경제 주체만큼 그 받은 돈의 R%만큼은 지출을 하고 그 이제 나머지 1-R만큼 자기가 지출 안 하고 저축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연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나 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만큼을 정부가 돈을 쓰면 첫 번째 경제 주체가 1-R%는 자기가 저금을 하고 만약에 이제 90%를 쓴다 그러면 100원을 줬으면 그 100원 곱하기 0.9에서 90원을 두 번째한테 주고요. 90원을 받은 사람은 또 다시 10%는 9원은 절약하고 81원은 그 다음한테 주고요. 그럼 82원 받은 사람은 8원을 저축하고 다시 그거의 90%는 72원을 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계속 흘러가면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실력을 가지고 보시면 이 총 지출된 합은 X에다가 X 플러스 R 플러스 X 플러스 R의 제곱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저 위에 S는
X분의 1-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이 이제 지출률이니까 1-R이면 저축률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를 쓴다고 그러면 0.1을 1로 나니까 10배. 그러니까 총 그 지출은 첫 번에 정부가 쓴 X보다 10배가 많은 10X가 경제 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1조 원을 정부가 더 쓰면 그 90%는 경제 주체가 다 쓰고 10%씩을 자기가 저축을 하게 되면 전체는 1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1조 써가지고 1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으니까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저축률이 10%가 아니고 5%가 되면 이게 더 커지겠죠. 다른 걸 다 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20배로 늘어나는 거고요. 방금 설명한 대로 저축률이 10%가 되면 10배, 20%가 되면 이제 5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가 되면 1을 0.5로 나니까 2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저금을 안 하고 소비를 많이 하면 경제가 막 늘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케이지안 경제 수죠. 근데 이제 이걸 제안했던 케인즈가 뭐라 그러냐면 이 책이죠.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라는 책에서 이게 기획재정부가 돈을 빈병에다 잔뜩 넣어가지고 석탄 광산에다 묻어놓으면 개인 사업자들이 와서 그걸 막 파가지고 돈을 파가지고 쓰기 시작을 하면 경제가 이제 다 살아나가지고 실업자가 없는 세상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무엇이 틀렸는가를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10배가 넘는 10%를 저축하면 10배가 넘는 쓸 것 같은데 정부의 저 돈 X는 어디서 온 거냐 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뺏은 거고 당장은 안 뺐더라도 그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채를 끌어다가 그걸 했다고 그러면 결국 미래에 갚아야 될 돈, 미래에 소비자가 쓸 돈을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X만큼은 이미 국민들이 더 쓸 수 있는 돈을 감소시킨 거기 때문에 그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정부가 저 돈을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돈을 가져와서 쓴다 그러면 저게 말이 되는 건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저임금 올려가면 그게 소비가 늘어나서 계속 경제가 활성화돼서 선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소위 임금주도 성장론자와 같은 얘기죠. 근데 이 최저임금은 어디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사업주들로부터 뺏은 거고, 그러니까 자영업이 망하게 되고, 또 그게 원가 올라가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지금 한쪽 면만 가지고 저 얘기를 한다는 면에서 케인지안 이론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미제스가 정부의 재정치로 확대는 시민으로부터 빼앗을 때만이 가능하고, 결국 시민이 쓰고 투자할 여력을 차감한 것이라는 공리, 그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걸 자꾸 빼고 얘기를 해서 정부가 돈 쓰면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케인지안들하고 또는 이 자유주의들하고 경제 불황이 왜 오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에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면 뭐 단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오는데 이 미제스가 봤던 자유주의자들을 보면 정부의 통화 정책 실패가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고 통화 공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집값이 올라가네, 땅값이 올라가네 그러면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땅을 더 사게 되고 집을 더 사게 되죠. 그러면 생산적인 활동에 들어갈 집이나 인력이 다 이 머니게임 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막 오고 나니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축소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이 버블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빼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로부터 철수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경제 불황을 가져오서 정부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 예를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바로 보시면 이제 미국의 통화량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시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미국의 통화량 변화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게 실질 경제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통화량이 축소될 때 경제가 급격으로
줄어드는 걸 보시고 통화량을 늘리면 늘어나서 이 경제 사이클이 통화량, 정부의 실패에 의해서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고요. 이 케인지안 정책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경제의 실증적인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의 글로벌 경기가 오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위기가 오니까 그 자동차 산업을 살리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 게 뭐냐면 오래된 중고차를 빨리 폐기하고 새 차를 사게 하면은 그 보조금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요. 원래 이제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없으면 점선처럼 이렇게 수요가 변할 건데 이 수요를 하면 차를 이제 안 살 걸 땡겨서 폐차를 하고 사게 되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차 주인이 한 2년 더 타고 탈 거를 2년 전에 땡겼으면 2년 후에는 원래 일어날 매출이 땡겨져 있었을 뿐이지 2년 후에 또 한 대를 사지는 않지 않느냐. 결국 이게 구매 시점만 땡긴 거지 전체 수요를 늘리는 거는 거의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정책의 실패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추경은 결국은 최저임금 주도하고 똑같습니다. 그 추경을 많이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거는 이 소비는 성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소비는 성장한 결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에서 소득주도 성장론하고 이 추경에 의해서 경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들이 대부분 틀린 얘기고요. 이건 여러분 제가 경제적 인간의 탐구에서 바스티유가 얘기한 깨어진 유리창의 미신, 유리창을 깨면 그게 다 득이 돼가지고 경제 활성화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또 다른 얘기를 할 때 이게 케인지안 이론이고 추경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왜? 돈 쓰는 게 자기한테 표가 되고 권력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걸로 경제를 살린 경우는 되게 드물다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은 물건을 더 싸고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확대, 이게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거 상관없이 돈을 뿌려가지고 옛날보다 더 싸게 좋게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지 않았는데 경제가 활성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 이거는 정부가 이게 정말 에어에서 공기로부터 돈을 만들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미세먼지 추경은 미세먼지를 지금 돈을 정부가 정기 예산에 들어서 정밀하게 앞으로 3년, 5년 과학적인 연구를 거쳐서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지, 정부가 지금 돈 준다고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당장 내년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산불이 당연히 예방이 되지도 않지요. 그래서 산불이 왜 났고 정말 한전의 탈원전 때문에 난 건지 예산을 줄여는 건지 왜 났고, 그러면 났으면 지금보다 더 우리가 만약에 좋은 장비가 있었으면 지금보다 피해가 더 적게 잘 끌 수 있는 거죠. 서로 혹시 KBS가 재난 방송을 제때 못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면 재난 방송 그거는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KBS의 지배 구조를 바꾸고 제대로 재난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돈만 투입하면 뭐가 되는, 시급성도 없고, 그런 면에서 미세먼지 추경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큰 정부주의 또는 그 정부가 돈 뿌리면 뭐가 된다라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 돈을 쓰는 거를 좋아하죠. 이거에서 가져온 또 하나의 미신적인 행위다. 이걸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